저희가 지난 1월부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리얼한 생생한 정보를 모으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9분의 정말 그 생생한 이야기들이 저희 페이스북에 모였고요. 오늘은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심상정 의원님, 김태근 변호사님 등을 모시고 함께 청년 주거의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에서 주거 문제를 담당하고 그 상임소관위에 국토위에서 열심히 지금 우리 국민 모두의 주거 문제와 주거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심상정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패널로 함께 우리 청년 주거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기 위해서 두 분 선생님들이 오셨는데요. 정태근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뜨겁게 소개해드릴 분은 오늘 생생한 사례를 말씀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오승재 우리 청년정의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당원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익명입니다. 반려건조대라는 이름으로 사연을 말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여성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말씀하실 민보연 우리 전국위원이시면서 청년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분은 지금 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옥탑 배우라는 분이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을 열심히 맡아서 지금 청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강민진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님들, 청년들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줌으로도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지금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저희 민생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일을 보고 있는 동대문 지역위원회 또 부위원장님이세요. 우리 홍주희 부본부장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인사말 듣고 저는 퇴장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심상정 의원님이 먼저 우리 청년정의당 강민진 위원장님부터 하시라고 하시네요. 예, 앞으로 나오셔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생본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방 말고 집에 살고 싶고 또 부엌이랑 침대랑 딱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집에 살고 싶고 또 집에 친구 한두 명 정도 초대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바람이죠. 대체 왜 반지하와 옥탑은 합법적인 주거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버젓이 우리 청년들의 가장 흔한 그런 주거가 됐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 월세를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주인들은 관리비를 몇만 원씩 더 올리면서 그렇게 꼼수로 청년들의 주머니를 또 채가고 있는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이 우리의 주거 현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밀착된 그런 우리 삶을 정말 잘하는 그런 정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생생한 이야기들 들려주실 분들이 와 계시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정치의 밑거름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심상정 국회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청년들을 모시고 청년 주거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례도 듣고 또 도움 말씀도 듣고 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오늘 잘 듣고 국회 가서 정의당 국토위원으로서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한 역할을 좀 똑바로 해라 그런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들어서 안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좀 구상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이 귀한 자리를 6421 우리 민생본부 그리고 또 청년 정의당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단순합니다.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 남의 집 말고 내 집에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많은 공급 대책이 발표가 돼도 결국은 방 말고 집에 살고 싶은 청년들 수요 맞춤형 또 내 집까지는 아니라도 한 20, 30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거정책이라는 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공급하면 되는 건데 그동안에 정부가 발표한 여러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투기 수요에 복무했을 뿐이고 우리나라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는 다 합쳐봐야 5.1%밖에 안 되는 데다가 낙인 효과까지 이렇게 찍혀서 거의 공공주택 정책이 폐기돼야 될 그런 좀 상황이 와 있어요. 그저께 좀 언론 시끄럽게 하고 있는 LH공사 신도시 그 책임자가 결국 사전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던돈 500만 원 보증금도 지금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이 10억씩 이렇게 사전 투기하는 이런 공기업 그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참 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나 이런 자괴감 같은 것들, 절망감 같은 것들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네 분 사례 발표 잘 경청하고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김대금 변호사님하고 김선미 센터장님 조언까지를 종합해서 당의 청년 주거 정책이 구체화되면 제가 100% 가깝게 실현시키도록 앞장서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토론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3월이면 다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이제 주거 문제들이 심각한 이 시점에 더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날짜를 잡았고요. 그럼 일단 1부 이 소개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럼 지금부터 2부 듣고 있나?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 토론회를 우리 홍주희 부군부장님 사회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을 열어주신 분들도 계세요. 네, 퇴근길에 힘들게 듣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참석하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다들 정말 청년들은 바빠요. 바쁜데 목소리를 낼 틈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담회를 정말 마련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저는 외쳐보고 싶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방 말고 네, 집에 살고 싶다. 네, 그 의지를 좀 많이 보여주는 자리였으면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 네.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진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우선 부동산 앱을 생각했어요. 다방, 직방 막 이런 앱들 아시죠? 네.
그 집이 보통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많이 쓰는 앱이에요. 근데 집을 구할 때 쓰는 앱인데 방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집을 정말 거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집, 다 집이라고 해야지 왜 방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얘기를 해요. 내 방 놀러 올래? 아, 내 방 요새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강민진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부엌이 없거나 부엌이 있어도 뭔가 요리를 하기에는 나의 도마가 놓일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인덕션 위에 도마를 올려야 된다던가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방이 거죠. 집이 아니라. 그럼 다른 의미로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있어요. 광고할 때 오늘의 집 이렇게 하는데 그 오늘의 집은 뭔가 꾸미고 싶은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의식주를 떠나서 뭔가 심리적인 요소, 우리의 다른 욕구가 딱 들어가는 거니까 방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 말고 집, 이 집은 꼭 우리가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담긴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승재, 오승재 대변인, 반려건조대, 민고영 우리 전국위원, 그 다음에 또 오탑배우 안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으쌰 한번 해야 되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오승재 대변인이신데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대변인 하고 있고요. 업으로는 이제 상근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승재라고 합니다. 네, 사연을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얘기한 게 청년, 주거, 난민, 보트였어요. 그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주거 환경에서 탈출하는 게 청년들의 연속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지하, 지옥고라고 하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이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이제 뭐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항해들이 사실 어떤 정상적인 항해가 아니라 정말 난민보트를 어떻게라도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랑 비슷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민보트 같은 경우는 보트를 타고 가서 어딘가에 정착을 하잖아요. 지금 정착을 하셨나요? 지금은 다행히도 정착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주택에 입주를 해서 방보다는 조금 크고 집보다는 조금 작은 분리형 원룸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트를 타고 이렇게 표류를 할 때는 어디에 살고 계셨습니까? 저는 원래 처음에 독립생활을 시작한 곳이 이제 연신내 꼭대기에 있는 구옥 쉐어하우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림동 반지하에서 이전에는 살았었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렇게 세 개를 줄이면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지옥고죠. 네, 지옥고라고 하는데 한번 경험 어떤 게 제일 그 삶에서 힘들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옥고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인간으로서 최소한 필요한 주거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죠. 곰팡이가 너무 많이 펴서 이제 뭐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핀다던가 아니면 이제 체망이 거의 들지 않아서 이제 식물처럼 말라 죽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래도 잘 안 마르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냄새 나고 그럼 집에 있기 싫고 이런 식의 악영향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어디 나갈 수도 없는데. 자, 그래서 정착을 한 사회주택은 또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사회주택은 일단 그 지역에서 어쨌거나 그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분들이 뜻을 가지고 모여서 좀 일단 3층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햇빛에 일어난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너무 세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너무 막 울 것 같더라고요. 집에 해가 들어오다니 막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침실에서는 잠을 자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거실에서는 이제 그 밖에 생활을 하는 그런 당연한 생활들을 좀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사회주택으로 넘어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제가 사실 그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림동 단지하 원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살고 이제 서울시에서 정말 좋은 사회주택이 나왔다는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럼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어떻게 막 모아서 계약금도 내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집주인분한테도 당연히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는 분한테도. 그랬더니 아, 좀 어렵지 않을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좀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느라 좀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사례를 수집하다 보면 이 타이밍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 돈을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집주인한테 줘서 뭔가 탈출을 하는데 탈출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보증금 마련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사실 고백하면 원래는 이제 방법을 좀 강구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청년정의당 청년준비위원회 대변인인데 정책이라도 열심히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설마 나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정책 하나 안 마련해 주셨겠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찾아보니 서울시에서 이사시기 브릿지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 기대출자는 대출이 어렵고 또 1인 가구는 대출이 어렵다. 이런 자격 요건에 굉장히 놀라고 또 서글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집주인분한테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느냐 울며불며 사정을 했더니 이제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사 전날에 그렇게 줄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전날에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제 방 말고 집에서 살려고 이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더니 방마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임대인의 배려로 잘 지내고 있긴 한데요. 네. 참 보증금에 얽힌 사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청년이랑 함께 네, 살다가 이제 뭔가 분리를 해야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보증금이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제가 청년일 때와 지금 청년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옥고 닭이라고 닭장집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살 때는 결혼해서 살았어요. 아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겪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까 그 습도 얘기도 했는데 장마 지나고 나면 이제 장롱에 있는 거 이불까지 다 빼내야 되거든요. 다 이제 곰팡이였으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아마 최소한 빚 들어오는 집은 한 1,000만 원 정도 보증금 내야 될걸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학 중심가나 또 뭐 그 서울 어떤 그 근처 편리한 데는 한 5-6평 같은 경우에 보증금만 한 1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독립시키는데 그 독립을 뒷받침하기가 웬만한 가정에서는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야 되고 하니까 결국 그냥 거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숙소 같은 데를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하나 먼저 내놓은 거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따로 살아도 주거급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거급여법은.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유럽 같은 데는 주거급여가 독립돼 있는데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로 돼 있어서 그 이제 범위도 제한적이고 특히 청년들이 대상이 아닌데 이번엔 청년을 포함시켜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앞으로 청년 주택을 소셜 믹스형으로 이렇게 할 때 외국 같은 데는 소득 기준으로 그 임대료도 다 달리 설정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청년주택 무슨 뭐 임대아파트, 임대 자가주택 이야기를 해도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청년들 그리고 돈을 버는 청년들도 평균 한 150만 원인데 그중에 40-50만 원이면 3분의 1이 지금 집값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공간으로서의 어떤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 일단
그러면 이제 너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소득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식으로 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게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참 이렇게 찾아서 하기도 참 힘들어요.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증금 때문에 다들 마음 앓이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증금 관련돼서 사실 이럴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나요? 되네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계약 기한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건데도 청년들은 참 눈치를 엄청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사연이지만 보증금 그 기간을 이제 딱 맞춰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되게 눈치 보고 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기간이 안 맞으면 또 그 다음 집주인한테 혹시 내가 앞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할 건데 좀 늦어져도 되냐, 이렇게 남들의 시에 이렇게 매달려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승재님도 아까 이렇게 울면서 막 부탁을 했다는 말을 그때 인터뷰할 때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근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때 정말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주거복지센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돼서 아니 이게 좋은 거를 왜 내가 몰랐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센터장님을 모셨어요. 센터장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취약계층이라고 딱 국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은 누구든 다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정보 제공을 다 드려요. 저희 센터가 이제 주거기본법 상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기본법 상에는 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경우에는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게 공사인 거죠. 그래서 공사가 사실 서비스를 그렇게 잘하는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일전에 터진 사건만 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거나 주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 딴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인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네, 2007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이제 서울시가 대부분이 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집에 대한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주택은 점점 노후가 되고 재개발이 되면 싹 밀어내고 아파트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점점 밀려나게 되고 체납 세대가 많아지고 연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게 보이면서 민간들이 좀 모여서 우리한테 돈을 주시면 이분들이 쫓겨나지 않게 할게요. 이러면서 2000년대 중반에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한테 여러 가지 주거지원 제도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런 것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알려내고 재개발에 대한 보상도 그때 많이 바뀌었죠. 2007년도에 예전에는 아파트 입주권 가질래 아니면 보상금 받을래 이랬지만 그 이후에는 둘 다 가질 수 있는 걸로 바뀌긴 했거든요. 물론 입주할 때는 더 큰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임대료 쫓겨내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연료비 없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 맞고 이제 이런 거 하자고 2000년 중반에 이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런 돈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자 작심을 하고 이제 한 6년 끌다가 서울시 제안을 하죠. 그래서 법 만들어서 이 센터 설치해가지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이제 긴급주거비로 해서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이제 우선 지원해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한 80% 정도까지 긴급비로 소액보증금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단 1, 200이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청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센터에. 그러니까 성북구는 좀 매입임대주택이 청년분들이 좀 들어오시라고 도전숙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인주택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예술인주택에 들어가면 한 1,몇백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다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도저히 거기 들어갔더니 주택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공간이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여기 입주자분들의 물품들을 같이 보관했는데 지하다 보니까 다 물에 젖고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 내고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센터 오셨고 저희가 청년 전세임대를 안내를 했어요. 그분이 소득이 되게 낮았었어요. 청년 전세임대로 이제 바꾸고 대출 상환하고 했는데 이때 딱 이사 시기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액보증금 100만 원, 청년 전세는 100만 원이거든요. 물론 굉장히 소득 기준이 낮아서 그것도 흠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세임대로 입주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분한테 사실 저희 센터에서 조금 특화 사업으로 젊은 분들이 대부분 가시는 곳이 무보증 월세집이다 보니까 빌트인이거나 혹은 아니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도 되는 뭐 90텔, 원룸텔 뭐 이런 데잖아요. 이사 나올 때는 그야말로 빈몸으로 나오는. 이분이 전세임대 들어갈 때는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가스레인지니 뭐 냉장고니.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이렇게 후원 조직해가지고 또 갖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거 해드렸더니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새 물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써본 적이 없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분 이제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청년보다는 중장년 혹은 고령의 단독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초수급 가구나 차상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고 한부모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뭐 가령 좀 아까 임대인하고 문제 있으셨잖아요. 저희 임대인하고 같이 대응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용증명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같이 내용증명 막 써가지고 보내면 약간 임대인이 흠칫하거든요. 얘 뒤에 누가 있나 봐.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벽이 돼드리는 뭐 그런 거? 네, 좀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거 문제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 이쪽으로 수렴이 돼요. 이사비도 없어요. 보증금 부족해요. 임대료 체납됐어요. 연료비 없어요. 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당하는 상황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설치가 된 거는 2015년 이후니까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고요. 서울은 25개 자치구에 이제 설치가 된 게 2018년 3월부터. 그 전에는 2014년부터 10개 센터만 운영을 했었고 서울이 조금 본보기가 됐는지 민간을 조금 등용시키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공사들이 훨씬 더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공사라던가 뭐 이런 대구공사도 그렇고 공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서울시도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25개가 깔려 있는데 다 민간 위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9개 센터는 SH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을 하고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열기가 막 뜨겁네요. 네, 또 보시면 다들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변인님은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죠? 제가 못 들었네.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회적 지원 방을 열심히 찾아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 주거 관련 교육도 듣고 하면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낮은 저리로 이제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지원 방안마저 없었으면 사실 지옥고 탈출은 언감생심이었을 것 같은데 시기에 맞춰서 그런 지원 방안들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보는 누구나에게 사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개인의 노력에 기댄다는 점 그게 조금 슬픈 일이었죠. 이렇게 주거에 뭔가 신경을 쓰고 그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다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진작에 좀 해결이 되고 좀 더 여유로웠다면 뭐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원래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가정과 분리해서 이제 생계를 좀 독립적으로 꾸려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했는데요. 만약에 좀 주거 안정이라도 좀 됐었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그래서 연극도 열심히 배워서 좀 좋은 연극도 많이 만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꿈,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해결이 되면 청년들이 좀 더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정말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청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집
그러니까 방이죠. 집이 아니라 방 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알바를 해야 되고 또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디 취업하든 알바를 하기 위해서도 또 그 뭐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되고 사실 뭐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은 청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면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전공하는 예술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거 문제 자체에서만 해법을 찾을 게 아니고 저희 이제 당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 때 제안한 청년 기초 자산제도가 바로 이런 디딤돌을 놔주자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다가 이번에 지난 총선 때 3000만 원 이야기했더니 다들 뭐 돈이 어딨냐면서 퍼플리즘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 저희 공약을 로얄티 지불 안 하고 다 갖다 썼어요. 안철수 후보, 뭐 박영선 후보, 부산 후보들이 그만큼 청년들이 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만 뒷받침해줘도 국가가 충분히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 기초 자산제도를 이 주거정책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청년사회당국법이라고 그때 해주셨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좀 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는 이제 저희가 계속 방에서 집으로 가려고 막 가열차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분, 거기서 미끄러지고 있는 또 다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보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를 닉네임을 색박스로 해주셨어요. 네, 네. 저 원래 닉네임 색박스로 했었죠. 이유랑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이제 20번 정도를 다녔습니다. 뭐 경상북도 포항, 그다음에 대전도 살고 독일에 가서도 살았었고 서울도 뭐 동서남북으로 안 살아본 곳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이사를 하려면 짐이 적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이사 비용을 감당한다는 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 박스로 이렇게 붙이려면 항상 모든 것이 갇혀있는 집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그 옷이랑 신발, 가방 같은 걸 옮기는 그런 정도의 짐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되냐 하면 당연히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네, 학업과 일자리를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위가 있어야겠고 대학원 가려고 막 포항에 갔다가 거기 가니까 외국 가서 뭘 하고 와야 되는데 인턴 같은 걸 해야지 요즘 취업이 된다고. 그래서 또 독일 가서 인턴을 하고 대전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너무 마음고생하고 비정규직이라서 잘리고 막 아프고 이러다가 서울까지 다시 밀려서 왔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진짜 집을 이렇게 퐁당퐁당 다들 이사도 다니고 2년마다 또 돈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캘린더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실 때마다 하나씩 넘기시면 그 사람의 사연의 키포인트가 좀 나옵니다. 이걸 넘기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사를 이렇게 잘하고 이사 달인이면 집 정책 이런 것도 막 금방 아실 텐데 왜 이번에는 청년주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셨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청년주택입니다. 이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고 그 중에 저는 민간 쪽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청년주택이 하나 더 생겼어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이고 이제 거기는 쉐어형이 있는 거예요. 쉐어형은 이제 2명이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애인이 있고 애인과 같이 살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멀었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 너무 행복하고 생활비도 줄일 수 있고 뭐 연인들이 사실 밖에서만 데이트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뭐 겨울에는 어디 카페라도 가야 되고 이런 돈들 너무 많이 들고 모텔비만 합쳐도 월세가 나온다는 것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다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전 당연히 쉐어형이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성 커플이에요, 저희는. 제가 여성, 애인이 남성인데 이성은 법적인 증명이 있지 않으면 쉐어형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매는 괜찮대요.
아니면 사촌도 괜찮다고 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쉐어형 들어간 게 된다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왔습니다. 가족만 된다 이거죠. 가족만 돼요. 그 법적인 가족. 네, 법적인 가족만 됩니다.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 증명이 가능한 법적. 근데 의원님, 애인이 있으면 같이 살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족 구성원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권은 개인에게 있는 거죠. 가족 구성까지 그 건권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이미 낡은 사고다. 제가 이전 벌써 꽤 됐는데요. 9년도인가 그 이제 노르웨이 를 한번 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 박노자 선생님이 오슬로 대학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밥 먹으러 가는데 옆에 보니까 농구장 같은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이 아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학생 동거 부부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학생 동거 부부의 아이들한테도 국가가 똑같은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그래 동거 부부한테도 아니 동거인들한테 기숙사도 다 제공이 되고 동거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 육아나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낯설잖아요. 동거하면 뭔가 뭐 이렇게 숨겨야 될 것 같고 지탄받아야 될 것 같고 도덕적으로 물러날 것 같고 그런데 거기는 그래서 다들 물어본 게 그래 동거를 해도 사회가 다 보장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가 봐요. 아니 동거를 안 해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들 다 그냥 손들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는 낡은 통제다 이렇게 보고요. 가족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매랑 살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어떤 이유에서 또 할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노인들 돼서 또 노인들끼리 사시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동성 부부도 있고 여러 이용들이 있는데 가족은 그 개개인이 구성하는 거고 그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권리가 보장이 되었고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일례로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직계가족 아니면 수술 같은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낡은 통제가 개인의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그러니까 동반자 등록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이제 뭐 프랑스의 팍스 제도를 저희가 모델로 한 거지만 그걸 뭐 동성혼으로만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동성부부도 있겠고 그거 아니고도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면서 함께 사는 삶을 사회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그게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도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명색이 사회주택인데 사적인 민간 뭐 집주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뭐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명색이 사회주택에서 애인은 동거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어디다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져가 볼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청년주택의 그 운영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고요. 관례라고 하기에는 그 집이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의 관례 때문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한강에서 이번에 서울시 주거정책 청년 주거정책과가 있는 거예요. 가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남자랑 여자가 같이 사는데 그걸 국가가 지원하기 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해놓고 왜 동거하는 사람 혼인신고 여부의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사실 왜 안 됩니까? 사실 연애 안 하고 결혼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요즘이 연애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전화 받으신 분은 진땀을 좀 빼셨을 것 같죠. 네. 자, 팻말을 받으시고 의원님께서 직접 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이게 참 한국에서는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기도 눈치를 괜히 보게 되는데 사실 권리잖아요. 네. 가족의 구성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보현님이랑 저랑 또 얘기했던 게 그 청년주택의 그 입지 어디에 있냐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꼭 어디 근처에 있죠?
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 역 근처에 있습니다. 역세권 하면 저희가 여기에 왜 살아야 되나요? 출근하려고? 저희 무슨 핸드폰 충전하듯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충전 다 되면 출동하고 가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그 주거 왜 맨날 그 근처에 있는지 아까 이사도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 그쵸. 저는 이제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원래 과학기술 정책 연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회사의 업무를 하지만 퇴근하면 저는 제 논문 써야 되는 거예요. 제 발표자를 준비하고 제 공부를 해야지 그걸 회사 가서 업무를 써야 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집이 안산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출퇴근 시간에 왕복 편도로 1시간 반, 왕복 3시간 이상을 거기다 때려 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서글프고 속상해서 어떤 날은 버스에서 내려서 막 엉엉 울기도 했었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버스에서 막 이렇게 서서 1시간 반을 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걸어서 회사에서 10분 내로 무조건 살았습니다. 기숙사처럼. 청년들이 챙길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출퇴근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돈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챙겨야 되니까 나 애인이랑 살고 싶으면 애인이랑 살고 싶어 이것도 챙겨야 되고 네, 왜냐면 변호사님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외는 안 그런데 우리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라에서 왜 보장을 안 해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게 된 게 청년 세입자, 청년 주거 세입자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고 해서 오게 됐고요. 사실 별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듣고 보니 되게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이제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얘들도 이제 한 10년 지나면 집을 나갈 텐데 어서 빨리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 주거 세입자 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일단 저처럼 막 40 넘고 50 넘고 하면 이게 머리가 붓습니다. 막 들어야 이걸 이해를 하지. 막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접수해가지고 최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 팍스 내지는 생활동반자법 관련돼서 한번 조금 더 설명해 사실 주시겠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전혀 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저는 이제 생활동반자법 그쪽 이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동거 과정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법을 하기 때문에 모든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사실론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드는 이제 국회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성세대, 기득권 이제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프랑스 법까지 다 고민을 해서 저희가 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복지제도가 가족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뭐 이제 이제 복지를 권리로 볼 때 이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대개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인 추세도 지금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추세도 많이 있는 거고 또 삶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사는가 형태도.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가족 중심으로 복지를 구성하는 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로 1인 가족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1인 가족이 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나의 성생활이나 나의 어떤 공동체 삶까지 다 구속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그 복지제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애인의 경우는 이 동반자 등록법 이전에 이것은 이 자체로서도 제가 이거 국회에서 꼭 물어볼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예.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김선미 센터장님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한 명 1인 이상, 그러니까 2인부터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연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집 아닌 방 뭐라고 하셨죠? 방 말고 집에. 저는 그 제목을 들으면서 최저주거 기준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최저주거 기준이 있는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나라에 생긴 게 사실 법안에 들어온 것도 90년대 말에다가 2004년이나 돼야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거 문제 늘 시장에 맡겨져 있었고, 법안에 최저주거 들어온 것도 굉장히 늦었잖아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주거복지센터 이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 최저주거 기준에 보면 가구 원수별 크기가 있어요. 근데 방의 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는 1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방 크기는 없어요. 그냥 14제곱미터면은 3.32 한 평이니까 약 한 4평 정도 되잖아요. 그 4평이라는 공간 안에 화장실 겸 샤워실 있어야 되죠. 주방이랑 뭐 이렇게 개수대도 있어야 되죠. 그 안에 우리 왜 다 놓는 책상 뭐 이렇게 다 놓고 사실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방이 이꼴 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최저주거 기준도 많이 개선이 한 번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거다. 그래야 좀 그러니까 이 안에 구조, 성능, 환경 다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없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아까 뭐 제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 못해요. 왜냐면은 걔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제도들이. 그래서 뭐 소득에서 걸러내고 막 다 걸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최저주거 기준에 대한 요구도 되게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방 기준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방은 적어도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던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최저주거 기준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아까 이제 분리형 원룸처럼 생기는 거죠. 근데 임대주택도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나오면서 발표를 한 일환으로 최저주거 기준에 그런 거 있어요. 6세 이상의 아동이 성별을 엄마 아버지와 달리하여 방을 따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또 방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8세 이상의 아동이 형제자매가 별도로 있으면 이것도 방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시텔 같은데 엄마랑 남자아이랑 같이 사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임대주택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내를 딱 했어요. 근데 이 집의 구성이 중학생 여자아이, 고등학생 오빠, 그리고 남성 한부모가 중에서 아빠였어요. 방이 3개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딱 방 2개짜리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임대주택 신청을 했거든요. 3룸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 큰 규격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서울이에요. 어디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봉사들이 사실 저는 최저주거 기준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없을 수가. 봉사마저도.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1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보시원, 쪽방, 여인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매우 열악한 거처에 있기 때문에 빨리 주거 이행이 필요한 거죠. 유엔의 파르와 유엔 주거권 특보 다녀가신 다음에도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원룸1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제 문을 매입 임대주택인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그 관리직들이 또 있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저희 동행 같이 하는데 머리 훌쩍거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꼭 고시원 같죠? 이러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이 홈리스들도 계세요. 이제 고시원, 여기서 쪽방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그래도 돈을 모아서 세탁기라도 하나 장만해가지고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세탁기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건 봉사들조차도 이렇게 하니 민간은 더 심하겠지, 방적에게 더 심하겠지. 그래서 저는 공공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런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또 이런 최저주거 기준이 얼마나 지금 상태에서 미흡한지를 막 알고 계속 요구를 하는 작업도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주셔서 또 의원님께서 뭔가 답변을 주실 게 있다고 하셔서 잠시만요. 제가 그 최저주거 기준 상향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최저 주거 미달 기준 주거 기준이 지금 한 156만 되는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최저 주거 기준이 아주 열악한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기준으로 이제 156만이니까 아마 OECD 평균 기준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면 아마 이 최저 주거 기준 이하가 훨씬 더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최저 주거 기준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그 A 문제도 관련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유럽 같은 데는 1인용 그 주택이라는 거는 없어요, 아예. 1인용 무슨 뭐 주택이고 무슨 저 청년주택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잠을 자든 안 하든 함께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뭐 가족도 오고 친구도 오고 부모도 오고 애인도 올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 2인 가구 이상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실혼부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혼부부 하면 1년 되면 애 낳잖아요. 그러니까 2인 가구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 같이 뭐 3, 4인 가구를 2인 가구 대체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얘들이 아기 때 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그러면은 방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를 전망하면서 이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 생활 공간으로서 최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값 기준으로 또 이렇게 숙소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개선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저 기준 아까 이야기했는데 면적 기준만 달랑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방이나 이런 것도 또 번고 기준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강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 주거 기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채광이라든지 면적은 있는데 예를 들면 반지하 같은 데 습기, 네? 습도 문제라든지 또 열 효율 문제라든지 또 무슨 이제 소음 문제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전혀 기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생활을 기준으로 한 면적 최저 기준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역구 같은 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최저 주거 기준에 넣고 이것을 강제하는 이런 방향에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운 얘기인데 사실 저희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소 주거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소방법을 따르는 그래서 복도가 집보다 넓고 폭이 더 넓어요. 복도가. 그리고 현관이 방만큼 넓어요. 현관이 적어도 가로 넓이가 1m가 돼야지 이제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식의 소방법 기준을 맞추지 사실 최소 주거 기준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고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사진전을 짧게 준비를 했어요. 마침 얘기해 주신 사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면에 여기 나올 텐데요. 미니 사진전이에요. 이거 이거 되게 익숙한 공간 아닐까요? 줌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수업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줌을 딱 키면 네 이것 때문에 배경을 까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파일 이름이 건조대가 주인인가 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생각되세요? 네, 창문인데 네, 이게 고쳐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 창문인데 네, 스티커로 붙여놨나 봐요. 줌으로 계신 분들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누구의 주방일까요?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주방인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렇게 두 개가 주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마가 놓일 공간이 없어요. 네, 도마가 놓일 공간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끓이고 볶고 이런 것만 하지 뭔가 썰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좁고 애인하고 요리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둘이 왔다 갔다 하면 엉덩이 낄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네, 여기도 보면 아까 침대 놓기도 힘들다고 막 이러셨잖아요. 청년들 이사도 많이 다니는데 가구 마음이 힘들어서 침대 못 사서 막 덮어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시긴 했지만 둘이 살기는 좁다는 거. 네, 둘이 살기는 좁고. 아까 그 방충망 그걸 고쳐달라고 해서 그렇게 고쳤다고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고양이도 자꾸 뜯고 탈출하니까 본인이 다이소에서 이 철망을 사서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이렇게 붙인 거래요. 근데 실은 방충망은 없으니까 모기는 숭숭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저 이거 여기 안 계시는데 아마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줌으로. 여기서 여러분 사진에서 건조대가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건조대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침대잖아요.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여기 왜 있어요? 했더니 이 건조대 때문에 위에 곰팡이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황당한 거 또 이 근처 집은 여기 옆에 이렇게 보이세요? 베란다처럼 해놨는데 여기 싱크대가 있죠. 여기 위에 이 건조대가 있는 방도 있대요. 그럼 불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소방 점검하는 시즌이 되면 그 집주인이 와서 이 싱크대랑 이 조리할 수 있는 걸 뜯어서 가지고 가서 숨겨놓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법도 안 지키는구나. 네, 좀 사연 모으면서 신기했던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의 가운데 다 이렇게 건조대가 있고요. 짧게 봤고요. 근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이제 여기 반려건조대님이실 거예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승재님이랑 도현님이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늦은 나이인 30대 초반에 취직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입니다. 그 직장에서 집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저한테 인터뷰를 해주셨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 나이 때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독립이나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대화 주제가 워낙 사회적으로도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서 집을 보고 왔다, 아니면 뭐 오늘은 어디 간다, 다음 주에 어디 갔다, 그 집을 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물어보는 이제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은 신축이야? 이뻐? 뭐 넓어? 이게 아니고 얼마야? 어떻게 구했어? 어디서 구했어? 돈은 뭐 부모님이 좀 해주셨니? 뭐 이런 식의 경제적인 내용들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고 그냥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공감이 저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동료들끼리도 사실 그런 얘기하면 되게 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집 얘기 관련돼서 깊숙하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재정 상황, 내가 얼마를 모았고 내가 얼마의 빚이 있고 이걸 오픈하게 되고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네,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게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제 사연에 대한 내용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단 익명으로 오늘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 박말고지 컨텐츠에 제보해 주셨던 이제 사연 제보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제 직장 동료세요. 샘물님이라고 있으신데 그래서 저희끼리도 얘기는 조금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익명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다 보니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청년들이 집을 구하고 또 보증금을 구하고 할 때 부모님한테 이제 많이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흔히 뭐 비빌 언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오픈이 돼버리니까 되게 난처하게 이제 익명을 요구를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사연을 처음에 모으기도 힘들었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저 그냥 이거 안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서 저도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뭉치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주신 인터뷰하고 나서 갑자기 친구분을 소개해주신다고 해서 그 사연 혹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새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집 얘기할 게 많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물새님이셨구나. 샘물 이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마 줌에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그 물샘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정말 힘들게 이제 구하잖아요. 어떻게든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도 구해서 돈을 좀 더 종잣돈이라도 모아보려고 사들 고군분투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전셋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는 내가 예상했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 다음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물이 새버리니까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집 때문에 인생 계획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큰 공사할 때 만약에 돈이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혹시 센터장님께서 네, 혹시 집수리 같은 거 할 때도 막 큰 돈 들고 이럴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도와드리냐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는 집수리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지하방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게 이제 도배장판 교체로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집수리 업체를 연결하고 저희도 뭐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조금 후원금을 마련해서 혹은 저희 센터 사업비로 하긴 하는데 지하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도배장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가 소득이 충분해서 난방을 잘하거나 뭐 환기가 잘 되거나 이러면은 곰팡이가 덜 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몇 번씩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수리 해주는 업체분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여기 이렇게 맨날 한 2년, 3년마다 도배장판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충분히 난방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배장판 안 할 거라는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집수리 말씀하셨죠?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돕고 있고 사실 집수리에 대해서도 사실 지원하는 제도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세입자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고치고 나면은 임대인 쪽에만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가지고 임대인한테 이분한테 이제 계약일을 이래서 연장해달라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는 쫓아내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저희도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면서 부모님한테 기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사실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건데 대부분 지옥고에 있는 분들을 탈출시킨다고 공급하는 집이 사실은 지불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희 쪽에 성북구에는 대학이 한 7개 정도 있어요. 근데 학생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증금이 4,7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래저래 알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막 울었는데 본인이랑 그러니까 거기는 소득이 좀 높아요. 지불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기보다 소득이 높은 친구였는데 물론 그 안에 선행 들어오고요. 엄마 아버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급되는 주택이 필요하고 부합하느냐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불 가능성에 충분히 뭐 맞먹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도 사실은 뉴스테이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거의 시세의 90에서 95%까지 가는 것도 있죠. 근데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일부만 80%까지 낮춰요. 그래도 여전히 19제곱미터에 여기가 신촌이죠. 이 부분에 있는 주택이 뭐 17제곱미터에 5,100에 한 25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뭐 20, 30대 청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모을 수는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불 가능성 갖춰야 된다 이런 주택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참 집 관련돼서 아까도 사진 보셨잖아요. 막 방충망 그렇게 뜯어지고 창문 제대로 되지도 않은 집 그런 집에 있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나 냉방비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또 우리 의원님이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우리 페이스북을 방 대신 집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반려건조대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집 놔두기도 어려운 정도의 작은 집에 이렇게 살면서 오늘의 집 이런 데서 셀프 인테리어 보고 만족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마
정부가 이 청년들의 지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에 뭘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기후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이 세 가지 중심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 거, 말하자면 교통을 이제 그린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그린화하는 게 있고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 이것을 이제 저감시키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뭘 하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낙인 효과에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또 영구임대 아파트 연한이 많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지을 때 청년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당장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이제 주거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이제 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할 때 이런 이제 주거 환경을 바꾸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통계로 알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집들 중에서 50% 이상이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주택들은 열 효율성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린 리모델링을 1차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겸한 그런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를 좀 압박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깨에 이렇게 단단하게 짐을 많이 지워드리는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 제가 그 청년 주거 하면 뉴스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영끌인 거 여러분 아세요? 네. 그래서 영끌 관련돼서도 이제 반려건조대님이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겠죠?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영끌로 집을 좀 사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올해 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발품이랑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사회생활하는 게 늦기도 했고 제가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았었어요. 올해 이제 막 다 갚았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애당초에 끌어모을 영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포기했고 그나마 이제 학자금 대출 다 갚고 어쨌든 이제 직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근무는 하고 있어서 이제야 잔고에 좀 저축을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네, 카드를 받아주시고요. 자, 영끌이랑 관련돼서 이제 다들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데 돈이 안 모이잖아요. 네. 보통 원래 영끌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 단어죠?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최선의 뭐 노력을 다해야 될 때 아닐까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뭐 자아실현, 거창하게 말하면 자아실현. 대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내가 몸 누일 그 공간 마련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집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위에서부터 착착착 내려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어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제 집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매매를 사실은 제일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뭐 아파트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제가 다양한 뭐 주거 형태를 반지하 정도 빼고는 다 경험해봤는데 아파트는 바라지도 않고 일단 제가 청약통장은 꽤 우선순위로 많이 이제 모아는 놨습니다. 근데 제가 청약에 당첨될 거란 기대는 안 하고요. 사실 저 말고도 더 그런
더 넓은 공간 필요한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당첨되기 어려운 건데 제가 당첨될 거란 뭐 기대도 안 하고요. 당첨이 돼도 문제인 게 저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LTV, DTI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기준을 떠나서라도 뭐 지금 서울시내 뭐 다들 뉴스에서 많이 드셨겠지만 네, 그 가격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해서 매매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세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전세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뭐 제가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니지만 연끌로 많은 분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이사를 가셔서 그런지 올해 초에 좀 그래도 제가 어떻게 좀 지금 사는 것보다 좋은지 전세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녀 봤는데 조금 이제 괜찮고 시설이 좀 새 거인 원룸은 일단 전제로 거의 1억 후반 아니면 원룸이 좀 넘거나 아니면 뭐 주방에도 좀 분리돼 있다 싶으면 2억을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구할 수 있나. 네, 그래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또 제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직장 생활은 하고 있고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좀 봤더니 이게 또 뭐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건이 이상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자격 요건일 수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한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낮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제가 번 게 이제 6천만 원이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뭐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넓은 기준일 수 있지만 배우자 포함이라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서로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다 하면은 그 기준을 쉽게 초과할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분과의 소득을 합쳤을 때 그게 넘어갈 가능성도 너무 높아서 전세도 일단은 포기를 했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 연장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 부동산 정책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뉴스 잘 안 봐요. 왜요? 물어보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청년주거 얘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다닐 때도 정책 찾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들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집을 다들 구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집에서 잠자는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생활을 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잡다한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근데 이제 아까 그 건축대 제 방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그걸 뭐 악의적으로 찍었다고 편집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방의 평상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조금 제가 청소는 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빨래 거리에 뭐 제가 양복을 입고 출근하기 때문에 양복에나 와이셔츠를 걸었을 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까치발이라고 하죠. 발을 조금씩 이렇게 들었고 걸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집안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좀 해보려고 요가 매트랑 폼롤러를 구매했는데 이사할 때 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갖고 왔거든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침대 옆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고요. 뭐 아까 이제 뭐 보현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인덕션이 있는데 대단한 조리는 할 수 없고 라면을 끓이려고 이제 도마를 놓고 제가 또 지금 반려식물로 파를 키우고 있는데 파를 자르려고 하면은 도마가 이제 공간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손 다칠 것 같은 위험이 있어서 가위로 잘라놓는 정도. 그래서 집에서는 뭐 자고 씻고 뭐 배달 음식을 좀 먹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 관련해서 아까 아파트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누군가는 기대를 해서 남에게 기대를 해서 집을 넓은 아파트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숲세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청년들은 편의점이 가까이 있냐 없냐 정도의 만족을 하는 삶이에요. 편세권, 편세권이라고 좋아하지 숲세권까지 보지 않아요. 또 인터뷰할 때도 그 집에
공간 외에 환경을 여쭤보면 다들 질문 의도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 밖에 뭐가 있냐고 하면 아 여기랑 가까워요 라고 얘기하지 아무도 걸을 만한 공원이 있어요, 숲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변호사님 이게 놀라셨네요. 네, 집 관련해서 이거 사실 권리잖아요. 저희 환경권 이런 것도 다 법에서 원래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간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거권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이 이제 언급된 적이 많이 없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그 주거권이 우리나라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여쭤본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없습니다. 이제 뭐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하는 거죠. 그 주거권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주거권을 부담 가능한 주거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기간 동안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제 부담 가능한 주거 비용과 관련해서 작년 7월 31일 날 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에서 1년에 5% 못 올리게끔, 그다음에 2년 더 살 수 있게끔 이제 그 법률이 들어갔고요. 이제 안정적인 주거 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인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장기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 작년 2월에 저희가 변호사분 10분, 시민단체 10분, 뭐 가족들 5분에서 한 30분이 비엔나를 다녀왔습니다.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왔는데, 비엔나를 왜 갔냐면 거기가 매년 그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도 좋은 도시 1위로 꼽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거기는 뭘까? 가봤는데 거기가 가장 좋은 게 그 주거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그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소득 수준 70%까지, 그러니까 상위 30% 말고 그 상위 30% 그 나머지 70%는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세입자는 임대주택에 다 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엔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거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니까 자산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개발 이익을 개인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사유화하다 보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뭐 K자 뭐 성장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산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 임대주택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뭐 비엔나 들렀다가 베를린 세입자 협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 저는 사실 여기서 뭐 하는지 설명을 안 듣고 왔어요. 제가 좀 바빠서 설명을 안 듣고 왔고, 오늘 만나러 온 거는 정의당의 청년주거 세입자와의 면담이다. 이제 간담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듣고 왔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서울시, 제가 봤을 때 지방까지 쉽지 않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주거세입자협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거세입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없어요. 그 주거세입자를 만들어서 주거세입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작년 2월 달에 갔다 왔고, 재작년 5, 6월 때인가 정의당에서 갔다 왔습니다. 정의당에서 소개시켜준 가이드 분 소개로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듣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담 가능한 주거 비용,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거 기간,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려야겠네요. 이 부분 이제 작년 7월 달에 2년 더 살게 됐지만 지금은 갱신만 2년이잖아요.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이고, 신규 임대차 할 때는 그냥 다시 폭등을 합니다. 5%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임대차 할 때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을 내년 8월까지 끝내야 돼요.
이 안 끝내면 작년 8월 달에 바뀌었던 게 내년 8월에 다시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각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표준을 내서 그거에 기준해서 인상률을 정하는 이제 그런 입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라든지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위해서 신규 임대료에도 5%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신규 임대료는 프랑스나 독일도 다 새로운 임대차를 할 때는 각 지역 평균의 한 10%까지 인상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입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도 비엔나처럼 노동하는 계층이 일하는 사람들이 도심에서 할 수 있게끔 일하시는 분이 예술하는 분이 도심에 계셔야 그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이거를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심에 계시면 그 도심은 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주거세입자 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의당원으로 전 듣고 있는데 아무튼 아니든 맞든 저희 주거세입자 운동에 같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저희도 올해 내년에 그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예정이고요. 그냥 온 김에 그냥 서비스로 또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되나요? 마지막 재밌는 건데? 마지막 1분은 제가 또 드릴 거예요. 1분 네. 그렇죠. 마지막 1분. 네. 요즘 지금 LH공사 그 투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아니죠. 여러모로 지금 방송사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1970년대 강남 신도시, 당시에는 남서울 신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는 정치 권력이 선배수하고 그 남서울 신도시 계획 빵 터뜨리고 자기들이 정치자금 회수하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1970년대 남서울 신도시, 그 다음에 90년대 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동안 얼마나 이제 부동산 투기가 있었겠느냐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요번에 지금 이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는 그 증거가 처음으로 잡힌 겁니다. 이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저는 잘 못 느끼고 있는데 국민적 공분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 열심히 또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한 분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아까 그 창문 말도 안 되는 그 창문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옥탑 배우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아, 네네, 잘 들립니다.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너무 기다리다 힘드셨나 봐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연극 배우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집에서 한 6년 정도 거주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는 30대 중반을 벌써 바라보고 있는 연극 배우를 하고 있는 제 아이디가 뭐였죠? 옥탑 배우입니다. 네. 네, 그 옥탑에서 살면서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아까 계속 저는 지금 앞에 분들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울기도 좀 했거든요. 첫 번째 분 얘기 듣고는 연극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세 보증금이나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는데 사실 저는 보증금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너무 열악함을 전제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사를 다녀야 된다는 뭐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도 없었고 가장 저렴한 데로 들어갔어요. 그냥 옥탑 가장 싼 데를 찾아서. 그래서 보증금 200에 30짜리 옥탑방이었는데 정말 옵션이 한 개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첫 계약을 하고 빈집에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서 누워서 자고 다음날 일용직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그 연극 배우라 공연이 없을 때는 일용직 일밖에 못해요. 언제 공연이 다시 생길지 모르니까 한 8만 원을 벌면 그걸로 이불을 먼저 살까 뭐 하다가 3만 원짜리 쿠팡에서 이불을 시켜놓고 베개를 베고 그 가방을 베고 또 잤다가 다음날 배송되면 이불 한 채만 집에 덩그러니 있고 그런 식으로 집을 꾸리고 동료들이 다이소에서 수저도 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옥탑은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가 처음 느꼈던 옥탑은 드라마였어요, 처음에. 아, 옥탑방 그래도 그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처럼 낭만적이겠지? 이런 게 있었고. 그런데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건물 집주인이 얘기했던 막, 아가씨, 뭐, 옥상에서 고기도 꺼먹고 하면 너무 좋아라고 하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 옥상은 모두의 공간이더라고요, 옥탑은. 담배 피러 올라오시고, 뭐 2층 사시는 분들이 빨래 널러 올라오시고, 그리고 다들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혼자 사는 아가씨 뭐하고 사나 싶어서 창문 좀만 열어놔도 안을 이렇게 싹 보시다가 눈이 마주쳐요. 그러기도 하고, 옆에 옥탑과의 거리가, 제가 그냥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서, 옆에 옥탑에 사시는 분들이랑 사생활 공유가 원치 않게 돼요. 저쪽 옥탑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방에 누워서도 다 알 수 있어요. 뭐, 그리고 치안 문제는 더 열악하죠.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그 옥탑 입구 말고 제 방 입구에 자물쇠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물쇠가 많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치안이 불안하니까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자물쇠를 한 개씩 추가해서 달아놔서 자물쇠가 한 8개 정도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새로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쓰는 건 한 2가지 정도 썼는데 그래도 옥탑 창문 자체가 굉장히 밀면은 휠 만큼 큰 창이어서 치아는 사실 저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안정이 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사연을 모집을 하면서. 근데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창문이 워낙 위험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방충망이 너무 노후돼서 사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셨는데, 어디서 방충망이 붙은 샤시를 사오셔서, 그거를 집 외관에다 그냥 피스로 다 박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 창문에 맞게 방충망을 설치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틀 자체를 피스로 박으니까 또 그 틈이 벌어져서 바람도 들어오고 그치만 그 돈에 제가 살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반지 하나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상을 찾다 보니까 옥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을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임대료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막 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올리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대화 자체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오늘 이 토론회 중에서도 좀 약간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게 저는 생존의 문제지 내가 이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뭔가를 요구해서 그걸 바꿔서 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제발 쫓겨나지 않고 여기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제일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방금도 뭐 예술인이 뭐 그 지역에 살면 뭐 그 도시가 살아나고 이러신다는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34살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연극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예술은 노동으로 인정 못 받나 보다. 그런 생각 그리고 예술인 주택 입주도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계속 공감을 했던 이유가 예술인 주택 들어가려면 보증금은 1,000만 원대가 필요한데 전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약간 패배감 같은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하신 분은 주거 문제가 해결됐다면 난 내 꿈을 이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반대로 제 꿈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이 사회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방법도 안 보이고. 맞아요.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다들 주변에서 그냥 네가 선택한 삶이잖아.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를 마주하니까 집 고민 같은 걸 아예 꺼내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사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주택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청년인 채로, 나이가 청년이 넘어갔지만 청년인 채로 계속 힘든 삶을,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집 고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때 월세가 어떻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불안해서 얘기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괜히 말했다가 이 싼 집 겨우 구했는데 안 좋지만 이 싼 집 겨우 구했는데 이거 집값 올라가면 어떡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정책 방향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가 왜 중요한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극빈층이 아주 소수 극빈층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하는데 사실 집 없는 분들이 46%인데요. 지금 그 46%의 집 없는 분들이 어떻게 집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나. 일단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8번, 결혼하고 나서 10번 해서 총 18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 24살부터 제가 58세에 집을 샀으니까 한 42년 동안에 18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사 다니면은 사실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이사 비용도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런 안전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정말 너무나 고단하고 고달픈 그런 삶이기 때문에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가 필요하다. 공공임대 아파트에다가 전세를 좀 저렴하게 들어가서 좀 마음 놓고 살고 싶다 하면 이제 공공자가주택 요즘에 관해반값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토지임대 말만 무성하지 지금 실제 지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택지를 조성하면 그 공공택지는 100% 공공주택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지금 LH공사가 사유재산, 그러니까 토지 수용권도 갖고, 그 다음에 무슨 용도 변경권도 갖고, 그러니까 국가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택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은 땅 팔아서 민간 건설업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또 5년임대, 10년임대 이래가지고 결국은 민간 투기의 불손실력이 다 합류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공공 아파트 지은 거는, 임대 아파트는 지금 저희 계산으로는 5.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저는 그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청년주택이나 또 지금 그런 공공자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는데 LH공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명분은 뭐냐면 니네들이 돈 벌어서 공공임대 아파트 지어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처럼 재정 투자가 적은 데가 없고요. 아예 주거복지를 위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재정을 투입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 도시주택기금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무려 40 내지 45%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현미 장관이 공공임대 아파트 지을 때 36조가 있다. 지급 준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은행 같은 게 한 7% 준비해놓고 나머지 다 쓰는데 여기는 이제 돈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갚을 생각만 하고 돈을 이렇게 비축해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돈이 많습니다. 도시주택기금도 제대로 써야 되고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연금 기금도 장기로 공공 아파트 짓는 데 투자하고 있어서 질 좋고 다양한 공공임대 아파트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 전세 대용으로 공공자가주택을 좀 지어서 한 20, 30년 동안 아무도 없고 이사갈 생각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이제 마음껏 또 자기 소득을 잘 벌어서 한 40, 50대부터 내가 진짜 20대부터 연끌하지 말고 20대부터 연끌하지 말고 안정적인 주거보장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돈 모아서 40, 50대 자기 집 장만하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나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무슨 3기 신도시니 4기 신도시니 대대적인 공급주택이니 그거 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요. 국가는 집 없는 46%를 위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여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플랜을 정당이 이제 곧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에 대한 법적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싶어서 우리 배우님이 계속 손을 이렇게 드셨어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여기 계속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얘기를 계속 저도 오늘 이거 내내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꾸 더 그런 것들이 생겨봤자 또 나랑은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자꾸. 왜냐면 솔직히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용카드를 의지로 안 만드시는 분 말고 발급이 안 되시는 분이 거기 계실까요? 저를 포함한 제 거의 대부분의 동료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저희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 이번에 대출 같은 경우 동료 배우 2명의 서명 포함해서 등초본을 뗐을 때 모든 구성원의 서명을 가져와야 최초 구비 서류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구비 서류예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대출 받으실 때 주변 친구 2명과 온 가족에게 다 말씀드리고 대출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무슨 정책이 나와도 어차피 돈 2천, 3천 정도는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겠지. 우리는 신용카드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노동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라도 좀 이렇게 예술인 주택이 자꾸 나오는데 솔직히 저희 선배들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성북구에 많이 살아요. 동료들도. 근데 그것도 저희 안에서는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쨌든 그런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니까 이런 정책을 짜주실 때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해임자 조직을 할 때도 저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스트리아 얘기 한번 짧게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베를린 세입자가 워낙에 비엔나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잘 돼 있고 근데 예술가 예술인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분을 위한 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세입자협회 같은 경우는 거기가 베를린 세입자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지금 의견 주신 분하고 약간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베를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그 지역은 작년 2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시키는 그런 파워까지 했고 이제 또 최근에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주거 세입자 협회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예술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오늘 막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택 문제 하나로 다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소득 보험제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강대국 당이라고 해가지고 예술인들을 위한 소득 보험제도가 고용보험제도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이런 경제적 신분이 보장되고 또 그래서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정밀하게 체계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 소득보험 제도, 그다음에 뭐 지금 예술인 기본소득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뭐 권고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조차도 그 임대료조차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또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분들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정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면 지금 옥탑 배우님도 그렇고 반려건조대님도 익명이잖아요. 참 세입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한국은 이렇게 용기씩이나 내고 내가 뭔가 괜히 부끄러움까지 느껴가면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조직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로 이제 정의당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연을 모으는 것 자체도 다들 주저주저하는 게 많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식으로 제발 하지 말고 저희 이야기 다 모아봤잖아요. 우리 권리니까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위로 쏘아 올릴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도 쏘아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목소리 모아서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토대회처럼 저는 이 자리가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줌에 계신 분들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하기 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실까요? 화면을 내방 나만 이래라는 항목으로 제가 설문을 한번 해봤었어요. 구글로 한번 볼 텐데요. 이걸 볼 때 제가 한 줄씩 읽을 때 공감이 가시면 그 앞에 캘린더 있으시죠? 그걸 맨 뒤쪽 그런 거 넘기시면 폭풍 공감이라고 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연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폭풍 공감을 들어가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줌에 계신 분들도 댓글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연 모집하면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만 모아봤어요. 건조대를 펼치면 남는 공간이 별로 없다. 나오네요, 확실히. 내 방은 잠만 자는 공간 같다. 잠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창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다. 창문을 열면 옆집이랑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발 뒤꿈치부터 머리까지 빈격 공간이 없다. 폼롤러를 등에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는데 폼롤러를 대고 나면 발 뒤꿈치는 가구에 닿아요. 이런 제품 빈벽이 없다. 그다음에 이거는 집을 고르는 기준 0순위, 1순위도 아니에요. 0순위는 안전이다. 사연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번화가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번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돈을 더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딴 곳은 너무 외져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집을 꾸미는 게 의미가 없다. 미니멀리스트가 된다. 아까 이사 비용 많이 든다고 했어요. 집주인에게 갑질을 당해봤다. 집 본다고 하면서 문 허락 안 받고 벌컥벌컥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네요. 나는 프로 이사러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공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관식 답변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기 옆에 판넬이 저희가 있어요. 붙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혹시 시간이 되면 저는 청년 좀 이제 의견 좀 들어왔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기에 저희 판넬에도 주관식 답변이 좀 있는데 나가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보여드린 판넬이랑 관련돼서 내 얘기 좀 나 해보고 싶다. 나 저거 진짜 공감된다. 특히 좀 가선생 얘기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혹시 손 들고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먼저 지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
아니고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작년 7월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리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임대차 3법이 맞나요? 네, 맞아요. 임대차 3법 중에 한 법이에요. 근데 제가 접하는 뉴스 기사나 이런 거에서는 전부 다 막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법을 악법처럼 포장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법을 세입자가 계속 그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게 보호해주는 법안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법이 이제 저희 민변민생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심상정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된 법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가져본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독일, 일본 다 무기한이에요. 임차인의 그 임대 기간 무기한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빌려줬을 때는 3년, 법인 임대 사업자가 빌렸을 때 6년. 근데 이분들은 갱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우리가 자본주의 천병으로 생각하는 뉴욕 같은 경우도 계속 갱신이 가능하면서 지금은 매년 그 뉴욕 임대차 가이드라인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1%, 2%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한 번 연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번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이 임대기간이 늘어나니까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세금은 그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세금이고, 이 전세금을 미쳐도 집값 상승을 근거로 자산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기회를 차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실제로 전세를 안 내주고 본인이 실입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실입주하니까 당연히 임대가 줄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에서 지금 0.5%까지 금리가 2배 이하로 다운이 됐어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1억의 예금금리 1%하고 1억의 예금금리 2%하고 2억의 예금금리 1%하고 같아요. 대출금리는 거꾸로 하면 1억의 대출금리 4%하고 2억의 대출금리 2%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금리가 되면 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혼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입었다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난 6개월간 통계를 내보면 70%가 임대차로 갱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70% 기존에 살고 계셨던 70%는 보호를 받았는데 30%는 보호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30%는 갱신 기회를 얻지 못할 채 새로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런 시장에 밀려난 거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분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1년에 5% 제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등하게 됐던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끊임없이 서로의 프레임 문제예요. 그쪽 이제 시장 반응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걸 악법을 만들어야 본인들의 이제 임대료를 근거한 자산 상승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이걸 주거 안정의 효과를 만들어야 더 이상 그 주택 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프레임이 딱 부딪히는 거고, 저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금방 가는 얘기나 또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여기 현장 와서 특히 느끼신 거 없을까요? 안전, 주거, 환경. 네. 그러시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기 와주신 패널분들이랑 전부 다 딱 마무리 한 30초씩 내지는 굳이 나 이거 말 안 하고 가면 마무리 꼭 해야겠다, 이거 자료 꼭 하고 싶다는 1분씩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 김태근 변호사님 마무리 혹시. 제가 좀 전에 너무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아무튼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죠. 지금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지구 안정을 위한 정책은 모두 다 제대로 시장을 모르는 논리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평가하는 논리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그런 데 가면 다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당장 2년만 살고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어느새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왔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과거의 선진국을 따라가던 나라가 아니라 어느 순간 선진국 단위를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2차의 주거 기간도 선진국 시세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사실 4년도 짧고요. 민변민생경제위원회나 정의당의 공식 입장도 전에 노회찬 의원님 공식 입장도 3년씩 2회 아니면 2년씩 3회 갱신하는 거고요. 저희는 올 정기국회 때 내년 8월 이후 그러니까 이번에 혜택을 보신 분 임대차 갱신을 통해서 혜택을 보셨던 70%가 10% 이상 임대료를 인상을 강요받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네, 저 오늘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뭐 현장 사람이니까 사실 뭐 정책이나 제도는 굉장히 더디게 바뀌죠. 근데 이제 우리 삶은 되게 나라가 떨어지니까 너무 수치까지고.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당면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하나하나 모아서 외연화해서 공부 활동을 하겠다. 그런 그냥 개인적인 다짐으로 마고요. 그래서 지역구에 사시는 젊은이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처 따로 준비는 하진 못했는데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이나 법안은 현실에 비해서 너무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뭔가 빨리 발전된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정책이 더 빨리 마련돼서 준비되고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몰랐던 거 너무 많이 배워가고요. 사실은 좀 유쾌하게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게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소감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청년주택 얘기를 하러 나왔잖아요. 청년주택 지금 거의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하다는 사실 생각해요. 이거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건축업계한테 다시 돈이 들어가고 청년을 매년 수용해준다고 생각해요.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사실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돈을 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당연히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저 청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능하면 보증금 대출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보증금 대출만이 옥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저 또한 쉐어하우스와 고시원을 전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증금 때문이거든요. 월세를 내는 집,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원룸택이나 쉐어하우스나 다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보증금이 정말 청년 주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청년 주택은 너무 적고 부족하고 작고 이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주거 정책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평선생님. 네, 결국 정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 언론과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서민들의 목소리가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도의원에 있지만 뭐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공공 아파트 문제라든지 뭐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이야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냐 이거 가지고 공부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근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세입자 운동,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우리가 이렇게 많다, 우리가 많은 표를 갖고 있다, 이 요구 해결해라,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낼 때 정당 같은 자민당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청년정의당 분들 많이 오셨는데 청년정의당에서 이 세입자 운동 좀 주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숙 본부장님. 그 생생한 사례 잘 들었고요. 역시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 또 사각지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심상정 의원님이 계속 강조했듯이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와 연결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체적인 보증금 대출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사할 때 지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작은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김선미 센터장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센터가 있는 것과 역할에 대해서도 또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이제 몇 차례 저희 교육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세입자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생본부에서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 세입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아진 의견, 그다음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시작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정의당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이어질 그 조직 모이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더 불릴 수 있는, 정말 주먹밥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기반으로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십시일반 주거 펀딩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수리가 돈이 많이 든다 내지는 당장 보증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걸 또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을 거고요. 학생 용달 지원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도 실제로 받았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들 지원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용달 아저씨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학생 사업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사회적 기업으로 뻗어가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진짜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연을 모집하면서 다들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받았던 거거든요. 이런 대안을 또 말할 수 있는 세입자 조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혹시 있으시면 이후에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로 또 많이 이 목소리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